21-1 쿨롱의 법칙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요,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전기와 자기 사이에 둘이 연관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둘이 독립적인 학문이었는데 둘의 연관성을 발견하였다. 이 사람이 실험할 때 전류 옆에 나침판이 있었더니 나침판이 이상하게 움직이더라. 그래서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생기네. 그걸 이제 처음으로 본 사람이고요. 2번은 맥스웰이 패러데이의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전기와 자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도 넣었어요. 변이 전류 같은 거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도 넣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좀 이론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죠. 전자기학을 수학적으로. 마치 수학에서 기하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좀 고전적으로 얘기하면 유클리드잖아요. 마치 물리에서 그래서 전자기학을 집대성한 사람은 맥스웰이다. 그래서 그리고 전하죠. 전하. 중학교 책에는 전기를 띤 정도가 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두 개의 전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정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물체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거의 중성이다. 네, 그렇고요. B는 같으면은 서로 밀어내고요. 다르면 끌어당긴다.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잘 알던 거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왜 물체가 전하를 가지고 있는지, 또 왜 하필 두 개인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알지 못한다. 그런 거네요. 네, 4번. 컨덕터는요, 도체예요. 그래서 도체의 특성이 뭐냐면은, 전하가 자유롭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도체입니다. B. 논 컨덕터죠. 그러니까 부도체인데, 인슐레이터라고도 해요. 인슐레이터는 절연체예요. 그래서 도체가 아닌 건 어떻다? 전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전류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인슐레이터라고 합니다. 둘이 같은 말이에요. 부도체가 곧 뭐라고? 절연체다. 이렇게. C는 세미컨덕터.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 중간 정도다.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D는 슈퍼컨덕터. 초전도체는 퍼펙트한 컨덕터다. 그래서 완전한 도체다. 그냥 넘어가고요. 간략히 하고. 5번 차징 앤 디스차징. 차징을 충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충전이라기보다는 대전이라는 용어가 좀 더 괜찮습니다. 건전지나 축전기 말할 때는 충전을 해도 되는데, 그냥 물체 얘기할 때는 대전이라는 용어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디스차징은 방전이에요. 그래서 A는 대전된 물체는 양 또는 전하가, 그러니까 양의 전하가 조금 더 많거나 음의 전하가 조금 더 많다는 얘기예요. 언밸런스라는 얘기가. B는 디스차징된 물체. 그러니까 물체가 방전된다는 건 뭘 의미한다? 그러니까 양전하나 음전하나 언밸런스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말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둘이 같은 양이라는 얘기예요. 양전하, 음전하 둘 다 같게 있으면은 그게 결국 방전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과정이 방전되는 거. C는 어떤 물체와 그 지구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요. 도선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그게 뭐다? 접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구가 워낙 그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전하량을 나눠 가질 텐데 이게 결국 지구의 전하량이 지구 쪽으로 전하가 다 가게 돼요. 여분에 이렇게 차징되어 있는 물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물체가 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전됐다는 게 뉴트럴라이징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체의 전하가 다 지구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는 거고요. 네, 6번. 6번은요, 블루 플래시 프롬 윈터그린 라이프 세이버. 윈터그린 라이프 세이버는 사탕 이름이고요. 윈터그린이라는 향이 나는 라이프 세이버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사탕 브랜드. 그래서 뭐냐면은 유튜브를 보시면은 사탕을 씹어 먹으면 막 파란 빛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그런 건데. 보시면은 먼저 사탕을 씹었을 때 이게 분리되잖아요. 그때 우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떨어졌다.
사탕이. 그러면 뭐 쉽게 말해서 술이 서로 이제 잡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뭐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뭐 실제로는 양전화가 아니라 전자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 기준으로 설명하면은 전자가 이동하다가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 에너지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전자 에너지가 결국 N2 쪽에 이제 결국 전자 에너지를 높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찾아봤는데 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건 없어요. 좀 수식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N2의 전자가 이렇게 결국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은 결국 이 이동하는 전자에 의해서 뭐 그런 거예요. 이거의 전자. 그래서 뭐 정확한 설명 없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일단은 그냥 얼렁뚱 다 넘어가고요. 여기서 그 다음 과정이 뭐다? 이 C광이 중요하죠. 그래서 N2 몰레큘 질소 분자가 UV를 방출한다죠. 그래서 왜 방출하냐면 어떻게 된다? 원래 이제 에너지가 높아지면은 이제 좀 낮아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전자 하나만 그랬습니다. 높아진 애는 다시 어떻게 된다? 낮아지고 싶어 해요. 이렇게. 근데 뭐 특정한 궤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양자역학에 의해서 그래서 특정한 궤도에 해당되는 이렇게 안 나오지? 특정한 궤도에 해당되게끔 에너지가 낮아지면 그 낮아진 만큼 뭐 어떻게 돼요? 뭔가 다른 빛, 이게 빛의 에너지거든요. 빛을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자외선이다. 네. 그래서 왜 자외선인가요? 하면은 질소 분자 특징이에요. 질소 분자는 자외선의 빛을 뭐 흡수하거나 자외선의 빛을 방출하는 그런 에너지 특성을 가지고 이 분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이랑 좀 관련이 있고요. 이 빛이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이 N2 때문에 결국 자외선 빛이 나왔는데 N2가 아니면 자외선이 아니고 다른 빛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N2의 특성이에요. 질소 분자에. 이게 어떻게 들어간다? 이 사탕에 향을 나게 하는 윈터걸이라는 식물에 그런 향이 나게 하는 그런 윈터걸인 분자가 있대요. 이 분자의 특징이 뭐다? 이 자외선을 맞아서 얘가 여기 있는 또 분자에 또 전자가 또 들뜨게 돼요. 들뜬다는 얘기는 전자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구라 생각하고 무체가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 높아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네. 근데 양자역학에는 단지 특정한 궤도만 가능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얘도 당연히 다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안정적으로 다시 원래 궤도나 아니면 뭐 이런 궤도도 가능하다면 또 이런 궤도도 내려올 수 있고요. 정확하게 윈터 그린 분자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 몇 가지 빛을 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처음 자리로는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다시. 그럼 이 에너지 차에 해당되는 어떻다? 특정한 빛이 어떻다? 이제 파란 빛이다. 파란색 빛. 네. 당연히 자외선을 흡수하면은 자외선 에너지 높은 거 알고 있죠. 막 살이 타잖아요. 얘보다 더 짧은 감마선 같은 건 당연히 방출할 수 없어요. 네. 얘보다 에너지가 낮은, 그러니까 좀 더 파란색이라든가 초록색이라든가 빨간색이라든가 이런 빛만 방출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어떻다? 자외선 눈에 안 보이는데 얘는 눈에 보이죠. 그래서 자외선을 맞아서 뭐 이렇게 들뜬 다음에 뭐 이렇게 떨어지면은 뭐 파란색 빛 방출할 수 있겠네요. 정확한 구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말입니다. D가. 네. 그래서 얘도 뭐다? 양자역학적 원리가 있다. 양자역학적 원리가 뭐라고요? 특정한 궤도에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고 이 빛이 또 빛을 맞으면 또 특정한 궤도로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고 다시 또 빛을 안 맞고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얘가 떨어지면서 그 궤도에 해당되는 빛을 또 방출하고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걸 이해하고 있고요. 너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넘어가고요. 7번 입자 Q1과 Q2가 전하입니다. 전하가 두 개 있다면은 뭐 두 개 사이에 뭐 일렉트로스태틱 포스 뭐 정확히 말하면 정전기력이네요. 정전기력이 작용한다 뭐 그런 거고요. 아까 했던 말이죠. 같은 부호면 서로 밀어내고 다른 부호면 잡아당긴다 뭐 그런 거고요. C는 중력이나 정전기력이나 둘 다 이제 인버스 스퀘어로 그러니까 2배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2배 멀어지면 힘이 4배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버스 스퀘어로입니다. 역제곱 법칙이죠, 그게. 네. 그리고 D 보시면은 SI 유닛은 그러니까 전하의 SI 유닛은 뭐냐면은 이제 국제 단위계예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안 쓰긴 하는데 보통 미터, 킬로그램 뭐 이런 애들 초
이런 애들이 보통 이제 국제 단위계라고 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과학에서 표준이 되는 단위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국제 단위 아닌 게 뭐가 있죠? 하면 뭐 킬로그램을 파운드라고 하잖아요.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 미터도 뭐라고 그래요? 피트 같은 거, 비행기 높이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네. 국제 단위가 아닌 게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전하의 국제 단위는 뭐라고요? 쿨롱이라 쿨롱. 그래서 1쿨롱, 2쿨롱 하는 게 그 뒤에 쿨롱은 이제 단위입니다. 단위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 대문자를 이제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는데 이제 얘는 이탈릭이잖아요, 다. 물리량은 그냥 그러니까 물리량이니까 변수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얘네들은 다 뭐다고? 그 이탈릭으로 쓰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탈릭 아닌 거 로마자라고 그러거든요. 로마자로 쓰는 그리고 한 칸을 이렇게 숫자랑 띄어서 쓰는 단위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쿨롱 어떻게 정의하냐? 1쿨롱은 전류의 정의로부터 전류의 정의가 도선에 이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제 전하를 띤 입자 정확히 말하면 뭐 전자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차지 이동한다고 보통 합니다. 네. 따로 구분 안 할 때는. 그러니까 얘 어떻다? 이 전하가 이동할 때 이 도선의 한 면적을 뭐 단위 시간 동안 얘가 통과한 전하량 그걸 이제 전류라고 하죠. 전류.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서 전류가 결국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하는 전하량이죠. 그래서 1A가 어떻게 된다? 네, 1초분의 1쿨롱. 그래서 1쿨롱이 1A 곱하기 1세컨드로 이렇게 됩니다. 네, 이는 아까 말한 그 뭐예요? 역제곱 법칙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쿨롱의 법칙이다. 쿨롱의 법칙. 그래서 쿨롱의 법칙 뭐 익숙할 텐데 이제 R 햇이 좀 뭔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R 햇은 이제 단위 벡터인데 여기서 딱 보면은 입자 2가 입자 1에 작용하는 뭐 힘을 묻고 있죠. 그래서 결국 뭐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 지금 여기서 이 개라 그러죠. 관심 있는 걸. 그랬을 때 어떻게 쓴다? 얘가 받는 힘 어떻게 쓴다? 이 앞에 거 이거 적고 뒤에 거 단위 벡터.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요. 결국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1 빼기 2가 뭐죠? 그러니까 2에서 1을 향하는 2의 머리에서 1의 머리를 향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1 빼기 2 하면은 2의 머리에서 R의 머리 쪽을 향하는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느낌이 옵니다. 네. 잘 모르겠으면은 2에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되죠?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R2 있는 거 알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 꼬리와 머리를 잇게 되는 삼각형 방법, 벡터 더하기 삼각형 방법. 그런 다음 어떻게 된다? 이쪽 방향이란 얘기죠. 이쪽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R 햇 벡터는 어떻게 된다? 자기 크기로 나누는 거죠. 자기 크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리고 얘가 단위도 포함하고 있어요. 뭐 어떤 전류라 하면은 뭐 3A 이렇게 단위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얘도 단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단위 벡터는 차원이 없게 돼요. 예, 차원이 없게 되고 크기도 항상 1이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무슨 정보가 있다? 방향에 대한 정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네. 당연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Q1, Q2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도 정보가 달라지게 됩니다. F는 쿨롱 상수라고 하는데요. 일렉트로스태틱 컨스턴트가 이렇게 된다. 엡실론 제로는 진공에서 유전율입니다. 근데 뭐 왜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냐 왜 4파이 붙냐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 SI 단위를 쓰면은 4파이 엡실론 제로가 붙으니까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 시험에 절대 안 나오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냥 특정한 상수다. 그래서 뭐 9 곱하기 뭐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데 9 곱하기 10의 구승으로 좀 꽤 큰 상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그냥 K만 쓰면 되지 왜 하필 4파이 엡실론 제로 쓰냐. 그러면 이거 좀 써주면 좋은 점이요. 많은 경우에 좀 식이 간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 전기장 어떻게 된다?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거든요. 그냥 K 쓰는 것보다 더 식이 간단해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쿨롱 법칙 쓸 때 좀 귀찮지만 뭐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쓰는 경우 좀 꽤 많아요. 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네, 정전기력은 중첩의 원리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중첩의 원리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힘이 벡터기 때문에 벡터적으로 더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넘어가면 되겠죠? 1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2가 1에 작용하는 힘, 3이 1에 작용하는 힘, 점점점 n이 1에 작용하는 힘 다 더하면 된다. 그게 뭐다? 중첩의 원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쉘 시얼인데 국악 정리 또는 껍질 정리 뭐 이렇게 합니다. 저는 국악 정리가 좀 더 한글 용어가 와닿아요. 그래서 국악 정리 원이 뭐냐? 얇은 국악이 뭐냐면 얇은 그 얇게 만들어진 그 쉘이에요. 쉘. 네. 그게 쉘 자체가 이제 국악이라는 뜻이에요. 네. 한글로는. 그래서 보시면은 조건이 있는데 이제 균일하게 유니폼하게 분포하고 있어야 돼요. 뭐가? 차지가. 네. 유니폼하게 분포하고 있을 때 어떻다? 이 바깥에서 아웃사이드죠. 어떤 입자가 플러스 Q든 마이너스 Q든 상관없는데 입자가 바깥에 분포하고 있을 때 어떻다? 얘네들 전하가 다 합쳐서 플러스 Q로 한다면 마치 어떻다? 얘가 이 중심에 만약에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중심에 플러스 Q가 있고 얘가 여기 이제 플러스 Q인 상황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얘가 받는 힘이나 이 상황 위의 상황에서 얘가 받는 힘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되겠죠. 그게 국악정리 원입니다. 사실 중력에서 먼저 나왔고요. 이걸 맨 처음에 증명한 사람은 뉴턴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처음 생각해낼 때 미적분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미적분을 발명을 해가지고 발견이라 할 수도 있지만 발명을 해가지고 이걸 적분해서 직접 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B를 보시면요.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뭐 중력의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는데 이게 뭐 도체 같은 경우면은 이 전하에 의해서 이 가까운 곳에는 오히려 정전기 유도가 돼서 여기 플러스가 많이 모이게 되고 여기에는 뭐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가 좀 적게 뭐 그렇게 유도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국악 정리가 성립하지 않겠죠. 좀 더 힘이 셀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뭐 이게 더 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훨씬 이 안에 이 Q보다 그냥 이게 작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엄청나게 작으면은 이 엄청 작은 거에 의해서 이 델타 Q의 분포가 거의 변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도체면 크게 상관없어요. 도체일 경우 그래요. 이거 컨덕터라 적혀 있나요? 이게 적혀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부도체일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특히 도체일 경우에 이 플러스 Q가 너무 크면은 어떻게 된다? 정전 유도 때문에 국악 정리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고요. C 보시면은 2는 뭐냐면은 만약에 Q가 내부에 있다면은 어떻게 된다? 내부에서는 힘을 받지 않는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여기 있으면은 여기 플러스 Q가 있으면은 이 입자는 힘을 받지 않는다.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한 증명 이것도 뉴턴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콘이 만들어져요. 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냥 두께가 거의 없고 결국 이 전하의 분포는 뭐에 비례한다? 면적에 비례하겠죠. 전하량 그러니까 결국 전하량이겠죠. 네, 실험하고 있어가지고 실험하면서 쪼개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만약에 이게 1대2라면은 전하량의 분포는 이건 면적비 닮은 비가 1대2니까 얘 전하량이 Q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4Q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4배 더 세게 잡아당길 것 같은데 어떻다? 거리가 2배니까 아까 역제곱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4배 약해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 상쇄돼가지고 얘가 잡아당긴 힘이나 서로 미는 건데 여기서는 어쨌든 얘가 미는 힘이나 얘가 미는 힘이랑 같아가지고 어떻게 된다? 힘을 받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옆으로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10번이고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전 수능에 국어 31번 문제로 나와서 다들 멘탈 붕괴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처음에는 둘 다 그 언차지 돼 있어요. 대전되지 않다는 얘기는 중성이었어요. 근데 두 개를 붙인 다음에 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막대기를 가져갔어요. 이 상황에서 분포는 이렇게 되겠죠.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게 도체의 성질이 뭐다고요? 안에 전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전하가 일로 가고 마이너스 전하가 일로 가고 다 더하면은 중성이긴 한데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도체에서는 중학교 때 배웠듯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런 다음에 얘를 살짝 떼요. 떼면 어떻게 됐어요? 떼도 그대로 있습니다. 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다음에 얘를 멀리 도망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여기는 플러스가 대전돼 있고, 그러면 여기는 결국 마이너스가 대전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겁니다. 근데 만약 이걸 순서를 반대로 하면 바보같이 될 수가 있어요. 얘를 다시 멀리 가져가.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예. 알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으니까 둘 다 중성이잖아요. 그 위에 때 그러면은 이런 문제 뭐 낼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도 한번 당해보라고 여기서 용어 바꿔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설마 그런 식으로 나오진 않겠지? 네, 10번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양전화로 메탈 차지 A 대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성인 B와 접촉한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접촉을 하면은 전화를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A, B 둘 다 어떻게 된다? 포지티브 차지를 갖게 된다. 10번이고요. 11번은 뭐, 익세트 차지는 이제 중성 아니어서 남는 전화, 뭐, 대충, 이렇게 이런 게 익세트 차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플러스라고 쓰는 거. 걔가 이제, 슈페리컬 콘덕터에서는, 그러니까, 구형인 경우에, 구형 도체인 경우 어떻게 된다? 균일하게 분포하는데 그게 어디? 서피스가 중요합니다. 뭐, 결국, 안에는 이렇게 없어요. 안에는 없고, 도체는 어떻게 된다? 이 표면에 분포한다. 전하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고립된 정전기적 평형 상태의 도체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표면에만 잉여 전하가 익세트 차지가 이제 분포하게 되는 거고요. 안에는 없습니다. 자, 앞장에서 제가 안에다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비유적으로 그냥 잘 보이라고 한 거지. 실제로는 표면에 그려야 돼요. 도체가 있는 경우 전하. 네, 뭐, 이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그립니다. 표면에만 그리기 좀 힘들면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2번은 노온 컨덕팅 셀이죠. 노온 컨덕. 그래서 부도체구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이 안에 입자가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인사이드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정전기력이 0이다. 힘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까 했던 게 왜 또 나왔죠? 네, 아까 했던 게 또 나왔습니다. 3번 보시면은 비슷한 경우인데 얘도 이제 부도체고요. 비슷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어디서 가장 큰 힘을 받느냐?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입자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합니다. 구멍이 뚫려 있나요? 그렇다 풍선이라 생각하시고요. 풍선 공기 빠지는 거 아시죠? 시간 지나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대전의 입자가 이렇게 가는데 어디서 제일 힘을 크게 받는다? 어디냐면은 정확히 어디냐면요. 바로 밖입니다. 바로 밖, 여기. 이게 지금 굉장히 얇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피스 바로 밖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리면은 서피스에 이렇게 전하가 분포하고 있을 텐데 바로 밖 여기서.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저스트가 돼 있죠. 서피스에 저스트 바로 밖에서 가장 큰 힘을 받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경계면을 설명하려면 또 이게 좀 난감할 수가 있어요. 경계면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좀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힘이 0이 되고요. 약간만 밖으로 나오면은 힘이 제일 클 때입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 그렇게 구분이 된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4번입니다. 처음에 A와 B는 전하랑 Q로 플러스 Q로 같이 대전돼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캐리가 뭔 말이야 했는데 그냥 뜻이 전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홀드란 뜻입니다. 그냥 Q로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뜻이고요. C는 전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먼저 C를 A에 갖다 붙여요. 어떻게 되냐? 이게 나눠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Q 더하기 0이 일어나는 것도 된다. 2분의 Q, 2분의 Q. 그래서 결국 2분의 Q가 되죠. 이 상황에서 둘이 또 붙이면 어떻게 된다? Q 더하기 2분의 Q에 다시 이렇게.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벌써 끝났고. 어떻게 된다? 2분의 3에 다시 일어나니까 4분의 3이죠. 4분의 Q. 네. C가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C가 4분의 3Q. 네. B는 어떻게 된다? B도 4분의 3Q죠. 나눠 갖는다니까요. 네. 그래서 C도 4분의 3Q, B도 4분의 3Q. 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처음의 상황이죠.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A는 어떻게 된다? 둘 다 2분의 Q 나눠간다 그랬죠? 아까 전에. A랑 C. B는 뭐 그대로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대로 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 어떻게 돼요? B와 C가 4분의 3Q 3. A는 어떻게 돼요? A는 아까 이거잖아. 그대로 있잖아. 아무 일 안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A와 B 사이 힘은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된 게 이거랑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되겠네. A랑 B. 그러니까 원래 힘은 뭐였죠? 원래 힘 F는 뭐에 비례했죠? 그냥 QQ에 비례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근데 나중 힘은 어떻게 된다? 나중 힘 뭐에 비례한다? 이들 곱하면 되겠네요. 8분의 3 Q0가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 F 넣으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거 되죠? 네. 이거 이쪽 넣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15번입니다. 둘 다 양전항이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D만큼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된다? 떨어진 거리 D랑 Q랑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둘 다 양전하고 거리는 모르죠. 그래서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이게 뭐 Q1, Q2, D1, D2였죠. 뭐 어떻게 된다? 힘 어떻게 된다? 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겠죠. 맞죠? 뭐 여기 입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지만 플러스라 가정하면은 얘는 뭐 이쪽으로 밀고 얘도 이쪽으로 미니까 둘이 힘의 크기가 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에 의한 건 어떻게 된다? D2 제곱분의 Q2가 되고요. 네, 실험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울리네요. 이거 곱하면 되겠죠. 뭐 여기에 B라겠고 뭐 K 쓰려면 K 쓰시고요. 얘도 어떻게 된다? D1 제곱분의 받는 힘이 D1 제곱분의 이거 쓰면 되죠. 얘 둘이 곱하면 되죠. Q1인데 얘는 어차피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다? 다시 쓰면은 이거 꼴로 나타내면은 Q1이 밑으로 가면 되겠네요. 양변에 이거 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된다? Q1분의 Q2는 D2 양변에 또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된다? 네, 이렇게 되더라. 입니다. 네, 16번입니다.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는데 원자 모형의 변천사라고 해서 뭐 푸딩 모양, 뭐 태양계 모양, 구름 모양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태양계 모형을 이렇게 결국 제창한 사람이 이제 결국 러더퍼드예요. 그래서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원자 핵. 그래서 그렇게 러더퍼드 모형을 따라서 수소 원자에서 받는 힘을 전기력과 중력의 차이를 얼마나 그 스케일이 차이가 나는지 크기의 스케일이 차이 나는 거 보는 게 16번인데요.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러더퍼드가 한 말 중에 이제 자연과학은 물리학 또는 나머지 과학들은 우표수집이다 이렇게 되게 강호한 말을 했어요. 너무 물리학을 사랑한 나머지. 그래서 이 사람이 물리학을 되게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뉴질랜드 가서 열심히 감자를 캐고 있었대요. 감자를 캐는데 그 케임브리지 대학이죠. 예,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제 원서를 썼는데 그 대학원이었을 거예요. 대학원. 이제 장학생으로 이제 선발됐다고 이제 물론 그것도 먼저 장학생 되는 사람이 의대를 간다고 이제 포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러더퍼드였는데 이제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걸 감자 캐면서 들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감자 캐다가 갑자기 너 장학생으로 케임브리지대 합격했다니까 바로 뭘 했다? 감자 호미를 이건 낫인데 감자 호미 이렇게 생겼나요? 네, 감자 호미를 이렇게 착 하고 던지면서 내가 캐는 마지막 감자였다면서 이렇게 호미를 던졌다고. 네. 정말 가서 엄청난 이제 실험을 해서 금을 얇게 해서 전자가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뭐예요? 원자 핵이 있더라 뭐 그걸 이제 산란 실험 해가지고요. 그래서 와, 노벨 화학상을 받았대요. 네, 그래서 물리 아니면은 우표 수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벨 우표 수집상 받았다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광호한 말을 했냐고. 이렇게 사람이 겸손해야지.
다른 과학도 존중해줘야지. 본인은 그래놓고 우표 수집상 받고. 네, 재밌으라고 한 얘기였고요. 어쨌든 수소 원자의 구조가 원자에게 중성자가 없고요. 그냥 양성자만 있습니다. 양성자. 플러스 1하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가 마이너스 1로 대전된, 마이너스 1로 대전된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구성된, 마이너스 2가 다예요. 전자는 사실 크기가 없거든요. 정보가 마이너스 2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태양계 모형. 여기서 뭐다? 이제 전기력은 이게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왜 태양계 모형이라고 했냐면 구름 모형에서는 이게 확률로 분포하기 때문에 구름으로 R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러더포드 모형이라고 이렇게 특정한 R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이 힘이랑 중력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어떨 거냐. 그래서 전기력이 물론 밀어내는 힘도 있는데 수소 원자 내에서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어트랙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력이 항상 어트랙티브가 아닙니다. 밀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소 원자 내에서는 인력이다. 중력은 항상 인력이고, 둘의 힘의 크기를 비교해 말하면 뭐다? 대충 10에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막 엄청나게 커요. 한 40승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엄청 큰 힘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다? 중력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뭐 그런 말입니다. 16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미시 세계에서 전기력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럼 이제 거시 세계에서는 어때요? 거시 세계에서는 결국 대부분의 물체의 전기력, 아까 처음에 봤듯이 대부분 중성이기 때문에 많이 모이면은 결국 중력이 더 대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행성 스케일로 가면은 전기력은 무시가 되게 됩니다. 재밌지 않나요? 네.